안녕하세요. 공감 시간입니다. 저의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책은 바람북스에서 출간된 이경애 작가의 소설 어느 날 내가 죽었습니다 입니다. 작품의 일부를 함께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미야, 내가 부탁이 있거든. 한번 날 좀 만나주겠니? 아주머니의 전화는 내게 너무나 뜻밖이었다. 아주머니가 나한테 부탁할 일이 뭐가 있을지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었다. 재준이가 그렇게 어이없이 죽은 지 벌써 2달이 지났지만 나는 재준이네 집으로 한 번도 찾아가지 않았다. 재준이와 그다지 친하지 않았던 아이들까지 한두 번은 재준이네를 찾아가 아주머니를 위로해 드리고 왔건만 재준이와 둘도 없는 친구였던 나는 오히려 그 집 쪽으로 발걸음도 내딛지 않았다. 그건 아주머니도 마찬가지였다. 아이들에게 내 안부를 가끔 묻기는 했어도 다녀가란 말도 하지 않았고 전화를 거는 일도 없었다. 나는 아주머니를 볼 자신이 없었다. 아주머니를 만나면 재준이가 죽었다는 실감이 몰아칠 게 뻔했고 그럴 때의 고통을 도무지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았다. 아주머니 심정도 그러려니 심작한 채 2달을 연락 없이 지냈다. 그렇게 지냈던 터라 아주머니가 갑자기 전화를 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던 것이다. 약속 장소로 나가는데 눈시울부터 미리 젖어왔다. 이러다 아주머니를 보자마자 눈물을 터뜨리진 않을지 가슴이 조마조마했다. 아주머니는 찻집 구석 창가에 조용히 앉아 물끄러미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그 모습이 꼭 바싹 말린 꽃 같았다. 2달 새에 온몸에서 물기가 다 빠져나간 것처럼. 아주머니, 나는 선체로 그 말만을 겨우 꺼냈다. 걱정했던 것처럼 눈물이 터지지는 않았지만 안녕하시냐든가 잘 지내셨냐든가 그런 인사는 목에 걸려 나오지 않았다. 아, 그래. 유미 왔구나. 얼른 앉아라. 아주머니는 창가에서 눈을 돌려 나를 보며 희미하게 웃었다. 하지만 나를 보는 순간 아주머니의 눈에는 당장 그렁그렁 물기가 맺혔다. 나 역시 눈물이 치밀어 올라 고개를 숙였다. 이럴까봐 만나지 않았던 건데. 아주머니는 손등으로 눈가를 닦고는 다시 나를 보며 웃었다. 나도 가까스로 눈물을 참고 아주머니를 보며 웃었다. 학교 잘 다니지? 아주머니가 물었다. 네. 네가 많이 보고 싶었다. 죄송해요. 아니다. 나도 연락 한 번 안 했잖니. 네가 보고 싶으면서도 한편으론 널 볼 자신이 없었어. 나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내가 갑자기 널 보자고 한 건. 그러면서 아주머니는 가방에서 공책 한 권을 꺼내 나한테 내밀었다. 파란 표지의 공책. 나는 단번에 그것을 알아보았다. 그것은 내가 재준이에게 선물했던 일기장이었다. 이거 재준이 일기장인데 어제 우연히 찾았거든. 그런데 이걸 네가 먼저 좀 읽어봐 줬으면 해서. 네? 왜 직접 안 읽으시고?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나는 별 생각 없이 그 일기장을 받았다. 하지만 무심코 겉장을 넘기던 나는 첫 장에 쓰인 말을 읽곤 그만 화들짝 놀라
일기장을 도로 덮고 말았다. 어느 날 내가 죽었습니다. 내 죽음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차가운 물을 뒤집어 쓴 것처럼 갑자기 온몸이 덜덜 떨렸다. 일기장 위에 놓인 내 손끝도 바들바들 떨렸다. 그런 내 모습을 보며 아주머니가 말했다. 너도 놀랬구나, 유미야. 이게 대체 뭔 말이니? 난 가슴이 떨려 도무지 한 장도 읽을 수가 없더구나. 아주머니는 젖은 몸을 털듯 몸소리를 쳤다. 네가 우리 재준이랑 제일 친한 친구였으니까 내 대신 좀 읽어줬으면. 난... 아주머니는 기어코 울음을 터뜨렸다. 아주머니, 나 역시 그렇게 부르기만 해놓고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재준이, 내 친구 재준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좋아한 친구 재준이. 갑자기 꽃잎이 흩날리듯 사라져버린 내 친구 재준이. 뺨 위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나는 흐르는 눈물을 닦아냈다. 내가 이러면 아주머니의 심정은 어떨 것인가. 미안하다, 유미야. 아무리 안 울려고 해도. 아주머니의 어깨가 들먹거렸다. 울지 않으려고 기를 쓰는 것이리라. 괜찮아요. 실컷 우세요. 옆자리에 앉은 손님들이 힐끔힐끔 우리를 쳐다보았지만 나는 그렇게 말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아들 잃은 어머니의 울음을 막을 권리는 없을 테니까. 나는 아주머니의 울음이 잦아들 때까지 가만히 기다렸다. 내 머릿속으로도 재준이의 모습이 파고들어 금방이라도 눈물이 터질 것 같았지만 나는 억지로 생각을 돌려 모래로 닥친 중간고사를 떠올렸다. 중학교 3학년 2학기 중간고사는 그대로 진학 성적으로 들어간다. 그런데 나는 아직 시험 범위조차 알아놓지 않았다. 가장 친한 친구의 죽음 앞에 중간고사가 무슨 대수란 말인가. 아, 다시 또 재준이 생각으로 돌아가는구나. 나는 파란 표지의 일기장 위로 눈길을 돌렸다. 어느 날 내가 죽었다니. 불길한 이언 같은 그 말이 다시금 내 심장을 조여왔다. 얘는 왜 이런 말을 썼을까? 혹시 재준이가? 나는 고개를 흔들었다. 그럴 리는 없었다. 재준이는 죽음에 대해 관심이 많기는 했지만 결코 스스로 목숨을 끊을 아이는 아니었다. 그렇다면 왜? 이제 괜찮다. 정말 미안하구나, 유미야. 그거 어떻게 읽어봐 줄 수 있겠니? 겨우 울음을 멈춘 아주머니가 말했다. 예, 읽어볼게요. 그런데 저도 좀 오래 걸릴지 몰라요. 그냥 잊고 계시면. 내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내 잊고 있을 테니 다 읽고 나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생기면 그때 연락하렴. 아주머니는 그렇게 말하더니 다시 멀리 창밖으로 눈길을 던졌다. 아주머니의 옆모습을 무심코 바라보던 나는 그 얼굴 속에서 다시 재준이를 찾아냈다. 하얀 피부, 섬세한 얼굴선, 내리깔린 속눈썹. 재준이는 아주머니의 얼굴 속에도 남아있었다. 아무래도 너를 피할 수가 없어. 넌 아직 너무나 많은 곳에 남아있구나. 나는 혼자 속으로 중얼거렸다. 아주머니와 헤어진 뒤
나는 아무 버스에나 올라탔다. 그저 버스에 몸을 실은 채 여기저기 헤매다 들어가고 싶었다. 자꾸만 눈물이 쏟아지려 해서 참기가 힘들었다. 버스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뒤쪽 빈자리에 앉아 차창 밖을 보는데 마침 버스 옆으로 중국집 철가방을 든 오토바이가 쌩 하고 지나갔다. 그 순간 나도 모르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어떻게 그날을 잊을 수 있을까? 그날은 일요일이었다. 일요일 새벽 3시. 나는 꼬박 밤을 새운 채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전날 밤늦게까지 판타스틱 소녀 백서를 비디오로 보고 20세기 소년 만화책도 9권까지 읽은 다음 그래도 왠지 마음이 허전해 책상에 앉아 노래 가사를 써보고 있었다. 발밑에는 고양이 건비가 몸을 웅크린 채 가르릉거리며 자고 있었다. 밤이 깊어도 죽음은 오지 않네. 흐르는 강물에 청천을 내던져라. 오늘 그대는 살았는가? 내일 그대는 살았는가? 새아빠는 말했다. 네가 사는 모습 그대로, 네가 느끼는 그대로 편하게 써봐. 그게 좋은 노래 가사야. 하지만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았다. 내가 사는 모습 그대로 쓰면 무슨 재미람? 일어나서 학교 가고 야단 맞고 공부하고 졸다가 집에 와서 텔레비전 보고 자는 거. 내가 느끼는 거라고 해봤자 애들한테 짜증나고 선생님들 미워 죽겠고 엄마한테 화나고 그런 거밖에 더 있냔 말이다. 나는 죽음이니 청춘이니 절망 그런 말들을 잔뜩 넣어서 노래 가사를 쓰고 싶었다. 사랑, 고독 그런 말들은 닭살 돋게 싫었지만 죽음이나 절망, 청춘 그런 말들은 아무리 써도 질리지 않았다. 아침이 와도 죽음은 가지 않네. 눈 쌓인 산 위에서 청춘을 포획하라. 오늘 그대는 살았는가? 내일 그대는 살았는가? 새아빠가 봤으면 분명 또 혀를 찾겠지만 재준이라면 분명 눈을 빛내며 칭찬해줄 가사였다. 포획이라니 너무 멋진 말이었다. 마음에 들었다. 이 좋은 기분을 재준이에게 당장 전하고 싶었다. 이 시각에야 떠매고 가도 모를 만큼 깊이 잠들어 있겠지. 그래도 한 줄이라도 보내줘야지. 나는 핸드폰을 꺼내 문자를 보냈다. 가사 완성 축하해줘. 밤이 깊어도 죽음은 오지 않네. 첫 줄이야. 죽이지 않냐? 깨는 대로 답 보내. 잘 자. 그 시간에 재준이는 텅 빈 거리를 날아올랐다. 자유로운 새처럼 믿을 수 없는 속도로. 그리고 추락해 부서졌다. 깨진 벽돌처럼 믿을 수 없는 모습으로. 밤이 깊어도 죽음은 오지 않네. 재준이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 바다 빛깔처럼 파란 표지의 일기장이 책상 위에 얌전히 놓여져 있다. 나는 침대에 앉은 채 물끄러미 그 일기장을 바라보고 있다. 저 바다 빛깔처럼 파란 표지의 일기장은 바로 내가 재준이에게 선물한 것이었다. 작년 크리스마스 때 새해 일기장으로 쓰라면서 준 선물. 그때 재준이는 내게 무엇을 선물했던가. 나는 가만히 이마를 좁힌 채 기억을 되살리려 애써본다. 우리는 지난해 중학교 2학년 때의 크리스마스 이브를 같이 보냈다. 함께 기차를 타고 춘천까지 갔다 왔다. 그때 나란히 앉아 바라본 차창 밖으로는 폭설이 내리고 있었다. 야, 그래도 하느님이 우릴 불쌍히 여기시고 눈이라도 펑펑 인심 쓰시는구나.
재준이가 일부러 쾌활하게 웃으며 농담을 했다. 도무지 우울한 기분을 떨치지 못해 내내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던 나에 대한 배려였다. 하지만 사실 우울하긴 재준이도 마찬가지였으리라.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크리스마스 이브를 사랑하는 사람과 보내고 싶었다. 그러니까 나는 위정아와 보내고 싶었고 재준이는 정서희와 보내고 싶었던 것이다. 나와 재준이는 물론 서로 가장 가까운 친구이긴 했지만 크리스마스란 연인을 위해 있는 날이지 친구를 위해 있는 날은 아니었다. 그래서 우리는 장장 2달 동안이나 그 일을 성사시키기 위해 투자해 오지 않았던가. 우리 둘은 각기 짝사랑에 빠져 있었던 만큼 일단 상대의 관심을 끌고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고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함께 보낼 수 있게 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서로 의논해가며 공작을 해왔던 것이다. 친구가 이성이란 것은 그럴 때 가장 쓸모 있었다. 나는 같은 여자로서 정소희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충고해 주었고 재준이는 같은 남자로서 위정아의 눈길을 끌 방법을 알려주었다. 그런데 우리는 보기 좋게 둘 다 딱지를 맞고 말았다. 위정아는 내게 말했다. 유미야, 나 너 좋아해. 너 매력 있어. 반항적이고 터프하고 섹시해. 그런데도 내겐 넌 여자로 느껴지지는 않거든. 하긴 너같이 근사한 애를 애인으로 만들긴 아깝잖아. 난 너랑 친구로 잘 지내고 싶단 말이야. 누가 버터대왕이라고 안 할까봐 아주 살살 녹는 말만 느끼하게 잘도 늘어놓던 그놈. 나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얼굴이 화탓 달아올랐다. 아주 혓바닥을 버터로 만들었구나 넌. 그렇게 탁 쏘아주고 나와버렸지만 그 느글거리는 말 속에 들어있는 진실은 단 한 가지였다. 위정아는 나를 결코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 아무리 성격 터프한 나였지만 그간 들인 공이 얼마이며 막상 고백을 하기까지는 얼마나 마음을 졸였던가. 교문을 나서는데 거짓말같이 뺨위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뭐? 반항적이고 터프하고 섹시하다고? 흥, 날라리 주제에 입만 살아가지고 미친놈. 더러운 놈, 능글맞고 느끼한 놈. 하지만 입으로 온갖 욕을 퍼붓고 있어도 그 느끼하고 능글맞은 날라리한테 반해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은 바로 내 자신이었다. 얼마를 울면서 그렇게 걸었던가. 추운 줄도 모르고 남들이 쳐다보든 말든 나는 눈물을 펑펑 쏟으며 그렇게 걸어가고 있었다. 그렇게 걷다 눈에 띈 버스 정류장 앞에 멈춰섰을 때였다. 누군가의 손이 내 어깨 위로 부드럽게 얹어지는 게 느껴졌다. 그 순간 내 심장은 얼어붙을 뻔하였다. 혹시나 안 돼. 이렇게 울어서 퉁퉁 부은 얼굴을 보여선 안 돼. 나는 고개를 돌리지도 못한 채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유미야. 하지만 목소리를 듣는 순간 거짓말처럼 온몸의 긴장이 확 풀렸다. 그것은 위정화가 아닌 황재준의 목소리였다. 나는 당장 뒤를 돌아보았다. 학교 앞부터 계속 따라왔는데도 너 모르더라? 울기는 왜 그렇게 우냐? 이 오래비가 돌아가신 것도 아닌데. 재준이가 부드럽게 웃으며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이런 순간 그 애가 나타나 준 게 한편으론 반가웠지만 한편으론 몹시 창피스러워서 괜히 토라진 척하였다. 피, 네가 무슨 형사냐? 왜 뒤는 졸졸 밟고 나다니야? 나만 혼자 차이면 배 아파서 기다렸다 왜? 말은 그렇게 해도 재준이의 눈은 다정하게 웃고 있었다. 나도 정소희를 앵간히 좋아하지만 너도 위정아 그 녀석한테 빠지긴 붕덩 빠졌다. 이렇게 질질 짜는 거 보니. 그래, 나도 차여서 속이 시원하겠구나.
나 차이라고 계속 빌었지? 아이고 빌긴 뭘 빌어. 널 데리고 살 것도 아닌데. 근데 그렇게 엉엉 울어대니 마음이 좀 안 좋긴 하다. 자, 이 오래비를 따라오라고. 내가 따끈따끈한 단팥죽 한 그릇 사줄 테니까. 나 단 거 싫어하는 거 알면서 그래? 단팥죽이라니 무슨 지금이 60년대냐? 그런가? 하하. 어제 본 영화에 그런 대사가 나와서 말이지. 어쨌든 날 따라와. 이 오래비 지금 돈 있다. 피자라도 사줄 수 있어. 좋지? 피자는. 피자라니 그 와중에도 군침이 돌았다. 나는 군말 않고 재준이를 따라 피자를 먹으러 갔다. 피자집에 앉아서는 웬돈인지 묻지도 않고 끈적끈적 늘어지는 피자를 개눈 감추듯 맛있게 먹었다. 한참 먹고 있는데 가만히 나를 쳐다보던 재준이가 피식 웃었다. 왜 웃어? 기분 나쁘게? 내가 피자를 입에 넣은 채 우물거리면서 묻자 재준이는 얼른 손을 흔들며 말했다. 아, 안 웃을게. 얼른 먹어. 아깐 금방 죽으래 갔더니 피자는 잘만 먹으니까 안 웃기냐? 그래도 이 오래비가 최고지? 피자도 사주고. 재준이는 장난스럽게 말했지만 나는 그 순간 진심으로 재준이가 고맙게 생각되었다. 그래 정말이야. 재준이 네가 나한텐 최고야. 내가 그렇게 진지하게 말하자 오히려 재준이는 머쓱해하며 대받았다. 참 그런 말을 다 하고 어지간히 배가 고프긴 고팠나 보다. 너 오늘 고백할 때 이뻐 보이려고 어젯밤부터 굶었지? 그치? 나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재준이를 바라보았다. 저 녀석이 그런 비밀을 어떻게 알았지? 맞구나. 아휴 참. 솔직히 말해서 위정아 그 날라리 녀석이 어디가 좋냐? 걔 남자들 사이에선 밥맛이야. 자고로 좋은 남자란 친구가 많은 남자란 것도 모르냐? 그래 정소희는 뭐 여자애들이 좋아하는 줄 아냐? 걔는 공주병 중증이야. 하긴 우린 왜 둘 다 그런 애들한테 반해서 이해하다니냐? 바보니까 그렇지. 바보, 빙신. 맞아. 근데 사랑에 빠지면 다 바보가 되는 거야. 그나저나 넌 이 오래비가 무슨 일로 돈을 벌었는지는 궁금하지도 않냐? 말끝마다 오래비는 생일이라곤 한 달 먼저인 주제. 그래, 어디서 났냐 돈은? 저 말본새 좀 봐라. 나 리니지에서 돈 번 거다. 어때? 굉장하지? 진짜? 얼마나 벌었어? 30만 원. 와, 말도 안 돼. 나는 놀라서 듣고 있던 피자를 떨어뜨릴 뻔하였다. 이 녀석이 오래비 말을 못 믿어? 재준이의 얼굴은 승리감으로 환하게 빛났다. 사흘 전 정소희한테 거절당하고 나한테 와서 눈물을 질질 짜던 그 재준이는 어느새 사라지고 없었다. 돈이 좋긴 좋구나. 시련의 상처도 낫게 해주고. 재준이가 기분이 좋아진 게 몹시 기쁘면서도 내 입에서는 그렇게 삐딱한 말만 흘러나왔다. 히히. 자기도 멋쩍은지 재준이는 웃으며 머리를 긁었다. 어쨌든 잘됐다. 돈도 생겼고. 우리 차인 사람끼리 크리스마스 멋지게 보내는 게 어때? 나는 일부러 더 활기차게 큰 소리로 말했다. 아직 마음 한구석은 쓰라렸지만 나를 이렇게 위로해주는 재준이에게 조금은 미안해서였다. 좋지. 사실은 나도 그 말 하려고 기다렸던 거야. 뭐? 그랬다가 만약 내가 위정아랑 잘 되었으면? 그럴 리가 있냐? 정아 걔가 무슨 눈이 있는 애냐? 걘 너 못 알아봐. 참, 저런 말이 칭찬인지 욕인지 아리송했지만 그래도 나는 털이 보드라운 새끼 고양이 한 마리를 가슴에 꼭 껴안은 것처럼 마음이 포근해졌다. 피, 너도 나 못 알아보잖아?
그래서 다행이긴 하다만. 내가 괜히 트집을 잡자 재준이가 대꾸했다. 그거하고는 다르지. 어쨌든 우리 24일 날 춘천 갔다 오자. 기차 타고. 춘천? 난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모든 정보는 내가 다 알아놓을 테니까 넌 그저 몸만 빠져넣으면 돼. 참, 니네 디카 있지? 그것만 갖고 나와. 우리의 솔로 파티를 기억에 남겨야지. 오케바리? 오케바리 당근이지. 그렇게 떠나온 여행길이었다. 서울을 떠날 때부터 조금씩 내리기 시작하던 눈은 하늘에 흰 커튼이라도 두른 듯 어느새 폭설이 되어 내리고 있었다. 사실 전날 밤만 해도 나는 재준이랑 가든 누구랑 가든 춘천에 기차 타고 간다는 게 좋아서 이것저것 옷도 꺼내 입어보고 가슴이 설레어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하지만 막상 하늘에서 한두 송이씩 눈발이 흩날리기 시작하자 다시금 아린 상처처럼 위정하의 모습이 떠올랐다. 위정하. 반쯤 감은 듯 내려보는 그 개슴츠레한 눈길, 날렵한 코. 나도 키가 큰 편이었지만 옆에 서면 어깨에도 닿지 않을 만큼 커다란 키. 닭살이 돋을 듯 싶으면서도 왜 그런지 오금이 저리게 하는 목소리. 인간성이 좋은 애가 아니란 건 잘 알고 있었다. 여자애들이나 밝히고 남자애들 사이에선 의리 없고 약삭 빠르다고 쳐주지 않는 애란 것도. 그런데도 마음이 끌리는 건 어쩔 수 없었다. 처음엔 나도 위정아에게 전혀 눈길도 주지 않았다. 싸가지 없고 밥맛 없는 애라고만 생각했다. 그런데 지난 소풍 때 그 애가 기타를 들고 와 엘비스 프레슬리의 Love Me Tender를 부르는데 그만 넋이 나가고 말았다. 정아는 일부러 장난치느라고 마침 옆에 앉았던 나를 향해 느끼한 눈길을 보내는 신용을 과장되게 하며 노래를 불렀는데 처음엔 그 꼴을 우습게 여기던 내가 어느 순간 그 눈길 앞에 흔들리고 만 것이다. 며칠 내내 그 애의 눈길이 온몸에 달라붙은 채 떨어지지 않았다. 위정하의 모습이 망막에 착 달라붙어 내내 눈앞에 어른거렸고 그 느끼한 노래는 귀청 속에서 자동 반복 테이프처럼 끝없이 돌았다. 그렇게 나는 사랑에 빠졌고 이렇게 보기 좋게 차이고 말았다. 정아가 한 말들은 토시 하나 빼지 않고 내 심장에 불로 지진 듯이 새겨졌다. 차라리 난 네가 싫어 라고 했다면 화끈한 성격인 나에겐 오히려 쉬웠을까. 여자로 느껴지지 않는다. 애인으로 삼긴 아깝다. 그런 말들이 주는 모욕감은 단순하게 싫다는 말보다 훨씬 더 컸다. 그 속엔 대등하지 않은 상대를 위로하려는 오만이 묻어있기 때문이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남자에게 해본 고백. 난 네가 좋아. 나랑 크리스마스 함께 보내지 않을래? 그 두 마디의 말을 밤새 연습해서 한 건데. 그 애는 그 말 속에 들어있던 모든 뜻을 파악하고 거기에 위로까지 버무려 내놓았다. 아무리 떨치려고 해도 그 생각은 떨쳐지지 않았다. 재준이랑 재미있게 놀면서 가려고 했던 건데 마음이 이 모양이니 미안했지만 어쩔 수가 없었다. 내가 대꾸가 없자 재준이도 입을 다물었다. 우리는 말없이 눈이 내리는 창밖만을 바라본 채 춘천까지 갔다. 재준이도 자신의 아픈 기억 속에 잠겼으리라.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채널의 구독자로서 함께 해주신다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